백성을 사랑하는 관리의 자세, 나라를 다시 세우려는 실학자의 정신, 그리고 강진 유배지에서 수많은 책을 남긴 위대한 학자. 하지만 정약용의 유배는 처음부터 위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작은 추락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던 젊은 관료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고, 조선을 바꾸려 했던 개혁 인재가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났으며, 가족과 형제, 동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이 왜 유배지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어떤 인생의 진실을 깨달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1762년 조선 영조 3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조선 후기 실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훗날 경세유표, 목민심서, 흐문신서 등을 남깁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정약용을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유학자이자 개혁 사상가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젊은 시절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유배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정조의 신임을 받던 관료였습니다. 정조는 학문을 사랑하고 개혁 의지가 강한 왕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그런 정조의 시대에 과거에 급제했고 뒤장각 초계 문신으로 발탁되어 국가개혁의 중심부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정약용은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제도를 고민했고 백성의 삶을 살폈고 기술과 행정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수원화성 축성 과정에서 거중기 같은 기계장치와 연결되는 실용적 학문을 보여준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유산 자료도 정약용이 정조의 총애를 받았고 수원성을 설계하고 거중기 등의 기재를 이용해 수원화성을 쌓는 데 관여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 현실은 재능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남인 계열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정치에는 당파의 갈등이 깊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반대 세력의 견제를 받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의 삶을 결정적으로 흔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천주교, 당시 말로 서학 문제였습니다. 18세기 후반 조선 지식인들에게 서학은 단순한 종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천문학, 지리, 세계관, 새로운 학문이 함께 들어오는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처음에는 호기심과 학문적 관심으로 서학을 접했습니다. 정약용도 젊은 시절 서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역시 그가 정조 재위기에 관료로 활동하면서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일로 장기간 유배 생활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는 점점 위험한 문제로 변해갔습니다. 가장 큰 충돌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단순한 가족의식이 아니라 사회 질서와 국가 이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앙은 제사를 우상 숭배로 보는 입장을 취했고 이것은 조선의 유교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1791년 진산 사건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윤지충 등이 조상 제사를 거부한 사건으로 이후 천주교는 단순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질서를 흔드는 사상으로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무렵 천주교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우리 역사넷은 정약용과 정약전이 한때 천주교를 믿었으나 신해박해 이후 배교했고 신유박해, 당시에는 천주교를 믿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약용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실제로 그 시점에 천주교를 믿고 있었느냐와 별개로 그의 주변 인물과 가족, 그리고 정치적 배경은 그를 의심의 한복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앙과 깊이 관련된 인물이었습니다. 정약전 역시 서학과 관련해 의심을 받았습니다. 남인계의 지식인들 중에는 서학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았고 그중 일부는 실제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이것은 좋은 공격의 빔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신임을 받던 개혁 관료였고 남인 계열이었고 서학과 관련된 인물들과 가까웠습니다. 그가 실제로 무엇을 믿었는지보다 그가 어떤 세력에 속해 있었는지가 더 위험해진 것입니다.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건은 정약용의 운명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정약용을 보호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개혁 인재를 아꼈고 정약용 같은 젊은 관료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자 정치의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1801년 순조 즉위 이후 신유박해 또는 신유사옥이라 불리는 천주교 탄압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 탄압을 넘어 남인계열 개혁 인물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통문화자료는 정약용의 생애와 학문 과정이 1801년 신유사옥에 따른 유배를 전후로 크게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역사넷은 이 사건에서 정약용과 정약전이 천주교 신자로 체포되어 신문을 받은 뒤 각각 강진과 흑산도로 유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당시 정약용과 정약전은 이미 천주교를 믿지 않았고
많은 남인 계열 인물들이 천주교를 믿지 않았음에도 사학에 연루되어 신문을 받거나 유배되었다고 정리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의 유배 이유를 단순히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이라고만 말하면 부족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정약용은 젊은 시절 서학에 관심을 가졌고 가족과 주변 인물들이 천주교 문제에 깊이 연루되었으며 정조사 후 정치적 상황 속에서 남인 계열 개혁 세력이 탄압받는 과정에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의 유배는 종교 문제, 정치 문제, 당파 문제, 정조 사후 권력 변화가 모두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장기연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황사형 백서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조사를 받고 강진으로 옮겨집니다. 황사형 백서 사건은 황사형이 조선의 천주교 박해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서양 세력의 개입을 요청하려 한 사건으로 조선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강해졌고 정약용도 다시 신문을 받은 뒤 강진으로 이배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약용의 긴 유배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에게 유배는 단순히 먼 곳으로 보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모든 중심을 빼앗기는 일이었습니다. 벼슬을 잃었습니다. 정조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가족과 떨어졌습니다. 형제들은 각자의 비극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정치적 동료들은 죽거나 유배되거나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때 나라의 중심에서 개혁을 꿈꾸던 사람이 이제는 변방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정약용은 40세였습니다. 사람이 40세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젊은 시절의 꿈이 꺾이는 나이입니다. 가정과 사회적 책임이 가장 무거운 나이입니다. 한창 일해야 할 시기에 갑자기 모든 길이 막히는 나이입니다. 정약용에게 유배지는 인생의 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정약용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남긴 것은 관직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유배 생활이었습니다. 강진에서의 유배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학문이 폭발적으로 깊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국가유산 자료는 강진 정약용 유적을 정약용이 유배되어 11년간 머물며 많은 책을 저술한 곳으로 설명합니다. 서울 역사박물관 자료도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18년 유배 생활을 하며 많은 저술을 남겼고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가 여유당전서에 포함되어 전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다산초당에 앉아 편안히 책을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배 초기의 삶은 가난하고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고 감시를 받았고 생활 기반도 약했습니다. 중앙정치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곳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지역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직 생활에서 보았던 조선의 문제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앙정치에 있을 때보다 백성의 삶을 더 가까이 보게 되었습니다. 강진의 가난한 사람들, 지방 행정의 현실, 백성의 고단함, 제도의 허점이 그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라의 제도는 궁궐 안에서만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백성의 삶은 문서 위 숫자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관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훗날 목민심서로 이어집니다. 목민심서는 지방관리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행정 매뉴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약용이 젊은 시절 관직에서 본 문제, 암행어사로 지방을 살피며 느낀 현실, 그리고 유배지에서 백성의 삶을 가까이 보며 깨달은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첫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벼슬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는 관리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백성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던 나라와 낮은 곳에서 바라본 나라는 달랐습니다. 백성에게 관리면 두려운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 벌을 내리는 사람, 억울함을 풀어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억울함을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관리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벼슬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법 집행은 폭력이 됩니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관리는 남을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유배지에서 깨달은 두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마음이다. 정약용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까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관직에 복귀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 현장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묻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답을 찾습니다. 읽을 수 있다. 쓸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다. 후대에 남길 수 있다. 이 질문이 정약용을 살렸습니다.
사람은 모든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막힌 길 속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정약용에게 남은 일은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일은 학문이었습니다. 그는 유배지를 감옥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거대한 공부방으로 바꾸었습니다. 몸은 강진에 묶였지만 생각은 조선 전체를 향했습니다. 현실의 자리에서는 밀려났지만 학문의 자리에서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유배지에서 깨달은 세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정약용은 정조의 신임을 받던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죽자 그 신임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거슬은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명예도 무너졌습니다. 한때의 권력과 총애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배지에서 쓴 글은 남았습니다. 옥민심서가 남았고 경세유표가 남았고 신서가 남았습니다. 정약용은 권력을 잃은 뒤 오히려 더 오래 남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오래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높은 자리일까요? 사람들의 박수일까요? 그때그때의 성공일까요? 정약용의 삶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래 남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지키며 살았는가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어떤 가치로 바꾸었는가입니다. 유배지에서 깨달은 네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공부는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젊은 시절 정약용의 공부는 과거 시험과 관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의 공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공부는 더 이상 벼슬을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부는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공부였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공부였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 공부였습니다. 후대에 남길 기준을 만드는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유배지 공부는 더 깊었습니다. 출세를 위한 공부는 시험이 끝나면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공부는 인생이 흔들릴 때 더 큰 힘을 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배움의 진짜 의미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배움은 나를 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뿌리입니다. 배움은 남을 이기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세상을 더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배움은 편할 때의 장식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사람을 지키는 힘입니다. 유배지에서 깨달은 다섯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끝처럼 보이는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강진유배는 정약용에게 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곳은 다산학이 완성되는 자리였습니다. 바이오 정약용은 무너졌지만 학자 정약용은 그곳에서 더 커졌습니다. 정치적 꿈은 좌절되었지만 사상적 유산은 그곳에서 깊어졌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원망만 했다면 우리는 오늘 그를 이렇게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고난을 겪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겪고도 그 시간을 다른 의미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억울함을 기록으로 바꾸었습니다. 외로움을 공부로 바꾸었습니다. 실패를 후대의 지혜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가장 깊은 인생의 진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떤 의미로 바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어떻게 살지는 선택했습니다. 그는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원망에만 머물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백성을 위한 학문으로 바꾸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유배는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 후기 실학의 가장 깊은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정약용이 유배지에 간 이유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서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은 천주교 문제에 연루되었습니다. 정조가 죽은 뒤 정치적 보호막이 사라졌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 속에서 남인 계열 인물들이 대대적으로 탄압받았습니다. 정약용은 이 흐름 속에서 체포되고 신문을 받은 뒤 유배되었습니다. 이후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상황이 악화되며 강진으로 옮겨졌고 긴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진에서 그는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조선 사회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남을 거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는 사람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바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무엇을 붙잡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권력이 아니라 공부를 붙잡았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기록을 붙잡았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책임을 붙잡았습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배지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더 깊어졌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약용의 유배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잃은 것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남은 일을 찾고 있는가? 내 고통을 원망으로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지혜로 바꿀 것인가? 정약용이 우리에게 말하는 듯합니다. 몸은 묶일 수 있어도 생각까지 묶일 필요는 없다. 자리는 빼앗길 수 있어도 태도까지 빼앗길 필요는 없다. 인생이 무너진 자리에서도 사람은 다시 자기 길을 만들 수 있다. 정약용의 유배는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처럼 보이는 시간이 어떻게 한 사람을 더 깊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거슬은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꿈도 꺾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사람답게 살기 위한 공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태도,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실이었습니다.